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이번에도 영장이 기각됐죠. 근데 이분이 록히드 마틴의 로비를 받아 구체적으로 1억대 편의를 적용받았다네요. 얼마 전에 불거졌었죠. 이 문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자꾸 잊혀지는 것 같아서요. 이 문제에 관한은 국내 최고의 전문가 정의당 김종대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김관진 안보실장 얘기하기 전에 요 얘기를 모시긴 했습니다만 갑자기 어제 불거져 나온 뉴스 수방사가 네. 탄핵을 기점으로 해서 탄핵 기각 기점으로 해서 군을 투입하려고 했다. 네. 그런 제보를 이제 군인권센터에서 받고 지금 원론적인 수준입니다. 아직은 원론적인 수준이라기보다 기본적인 수준의 정보 회의가 있었다. 그런 얘기가 나왔다. 예. 이 얘기를 잠깐 다뤘는데 혹시 이 관련해서 아시는 바 있으십니까? 네. 나오신 김에? 예. 이제 광화문에서 100만 명의 그 시위대가 탄핵 촉구 집회를 하고 또 헌법재판소에서는 심리가 진행 중이던 작년 11월, 12월. 네. 예, 12월에는 이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되고요.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서 광화문은 온통 시위장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보니까 한민구 국방장관은 주말이면은 이제 합참 상황실에서 대기하면서 소요 상황을 체크하고 시위 상황이죠. 예, 체크를 하고 또 군의 예하 부대 그러니까 여기서 좀 용어가 생소할지 모르시겠습니다만은 대전복 부대라고 있어요. 대전복. 대전복 부대.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그렇지. 세력이나 상황에 대응하는 먹는 전복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국가 전복.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시위로 인해서 국가 체제가 그 전복되는 것을 막는 군부대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수방사 특전사 기무사입니다. 이게 수방사 혼자 기능이 아니라 저는 수방사가 그 자체 판단으로 그 회의를 했다고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거는 광화문의 시위 사태가 격화됐을 때를 대비해서 대전복 회의를 한 것이고 그 대전복 회의는 수방사가 회의 결과를 보고해야 되는 수신처가 있는 거예요. 컨트롤 타워가 있는데 청와대 경호처입니다. 청와대 경호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청와대 지금은 경호실이죠 아마. 경호실이 주관이 돼가지고 기무사, 특전사, 수방사 같은 부대들이 유사시에 군을 투입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체제를 상시적으로 갖춰놓고 이런 어떤 정권 보위 부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정치성이 높은 부대들이 유사시에 민간에 투입될 수 있는 부대로 이미 지정이 돼 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총기 발사도 허용이 됩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참 이거 말씀드리기 거북합니다만은 어떤 위수령이나 계엄령이 발동이 되면 가능하겠죠. 일단은 대통령이 그것을 발동하면 그러니까 이게 아직 이런 제도가 없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 박정희 때 만든 위수령, 계엄제도 이런 것들이 아직도 군의 그 임무와 기능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의 기능을 보면은 첫 마디가 국가를 보위하고 이렇게 나가거든요. 국가 보위는 맞지만 정권 보위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그 정권 보위인데 이것이 어떤 그 격화돼서 무정부 사태가 될 경우에 군은 대비하겠다. 촛불이 무슨 무정부 사태입니까? 매우 질서 있고 아무런 사고도 없었는데. 아무런 것도 없어요. 100만 명이 모였는데 유리창 한 장 안 깨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그 거대한 군중이 모였는데 거의 폭력 사태 없이 질서정연하게 사실은 80년 광주도 그랬어요 원래는. 그런데 이거를 불안하게 보고 소요 사태라고 보고 국가가 전복되는 요인이라고 과대 해석을 하는 게 정치 개입하는 첫 번째 그 경로죠. 자기를 국가로 보니까 그런 건데. 그래서 특정 정치 집단이 이건 국가 위기 사태라고 정권 위기인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판단해서 군을 투입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고 그리고 수방사에서 그런 회의가 있었다면 그것은 수방사뿐만 아니라 특전사 기무사가 다 관여했을 수밖에 없는 체제고. 그런데 이제 관여한다 그러면 전 청와대 경호처로 봅니다. 그리고 그 수방사가 그런 회의를 단독으로 열 수는 없고 그거
보고할 예. 곳이 지휘 체계, 명령 체계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파헤쳐야 되는 거네요. 인권센터가 매우 네. 그 소중한 폭로를 했는데 그것이 자칫 수방사령관의 개인의 일탈로 몰고 가는 건 대단히 위험한 시각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거는 국가에 돌아가는 시스템이 엄연히 존재하고 그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위기를 국가의 위기로 확대 해석하는 네. 이런 어떤 안보 세력 내에 그릇된 관점이 존재한다는 걸로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당시 그러면 경호처라고 저는 봅니다. 예, 경호처하고의 명령 연관. 체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경호처는 단독으로 판단했는가? 이 문제가 또 남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자기 보스가 예. 탄핵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사태에서 청와대는 거대한 그때 농성장으로 변해 있었어요. 인조가 남한산성 쫓겨가듯이 그렇게 갇혀 있는 세계였습니다. 청와대가. 네. 그러면서 탄핵 이후의 시나리오를 다각도로 구성했을 것이고 또 대통령을 보호하는 말하자면 정권 안보 차원에서 여러 가지 구상과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던 시기죠. 그렇다고 경호처장이 이런 군을 민간인을 대상으로 투입하는 구상을 단독으로 한다는 것도 이게 너무 상상이 힘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그게 자기 임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경호처 이상도 있을 수 있겠네요. 뭐 그다음엔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상은 없죠. 이거는 예, 아니 청와대 시스템이 비서실장과 경호실장 위에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경호실장은 비서실장 지위를 안 받아요. 이거는 그런 회의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반드시 끝까지 밝혀내야 되겠네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네. 그래서 그 회의를 한 사람 전체에 대해서 엄중하게 죄를 물어야 되겠네요. 당연하죠. 실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네요. 이게. 예, 수방사령관의 일탈로 몰지 말고 너는 누구 지시 받고 했냐. 이래가지고 그 시스템 전체를 일단은 그 감사 대상으로 해야 되고 조사 대상으로 해야 되고 한민구 장관의 역할까지도 규명해내야 됩니다. 국가를 보위한다는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야, 이거는 이런 얘기를 농담처럼은 했어요, 다들. 왜냐하면 그 당시 태극기 집회에 그 카드들이 계엄령을 계엄 선포해라. 예, 선포하라는 얘기가 많았었기 때문에 그거는 일종의 이제 레토릭 구호처럼 저쪽에서 나오는 걸로 받아들였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 준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아주 우발적인 그 불행한 사태가 단 하나라도 발생할 수 있었다면. 있는 예. 이런 대목은 뭐냐면은 당시 주말 시위에 대해서 법원에서 그 청와대 근방까지 행진을 허용했어요. 그렇죠. 점점점 그 접근 거리가 짧아졌죠. 예, 그래가지고 그 총리 공간 앞까지 갑니다. 예, 예. 거기가 이제 청와대 초입이에요. 맞습니다. 그 앞에까지 가는데 만약에 그때 법원이 그 행진을 허락하지 않고 시위대는 행진을 시도하면서 예. 그 청와대로 들어가는 길목인 동십자각 예. 그 광화문이 이렇게 크게 네네네. 보이는 그 동십자각 앞에서 만일에 그 충돌이 벌어졌을 때 예. 이때가 아주 위험한 상황이 초래됐을 겁니다. 하다못해 한두 사람이 뭐 이렇게 넘어가 버렸다든가. 예. 그 동십자각이 예. 87년 6월 항쟁 때 군의 발포선이었어요. 거기가 뚫리면은 발포한다였죠. 근데 당시에 그 지점이 뚫리지 아니하고 예. 그 군에선 발포가 없이 된 건데 그때 이번에 수방사와 했던 유사한 회의가 있었던 겁니다. 그때 군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이 네. 그걸 넘어서 청와대로 진입하면 실탄 발사한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평화적 6월 항쟁이 아닙니다. 네. 그때는 전혀 다른 양상, 뭐 4.19 혁명 비슷한 양상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예, 이번에도 그러면 군은 대단히 똑같은 불행한- 판단을 한 거네요. 그런데 이번에 공교롭게도 법원이 아니 그 행진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냐 하고 허락을 해주니까 법원 판결을 받고 그 동십자각을 넘어선 것이죠. 네. 그래가지고 그 총리 공간 앞까지 진출을 했는데 거기서 저지선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경찰 위주로 돼가지고 그런데 그 만약에 법원이 그걸 허용하지 않았다면은 또 사태는 어떻게 전개됐을까? 시위대는 또 어떻게 행동했을까? 이런 점들은 우리가 무수히 이제 경우의 수로 그 봐야 더욱 되는 무서운 것이죠. 거는요. 예. 그 아주 일반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이제 모인 그런 시위대가 아니라 그런 분들이 뭐 예를 들어 차량을 뛰어넘어서 갈 일이 없는데 그때 상황에서는 네. 만들어서 예.
그렇게 의도적으로 차량을 넘어가고 막 이렇게 흥분시키는 그런 시위대를 투입했다고 상상해 보면 그것도 끔찍하네요. 그래서 이번에 그 광화문 촛불 시위가 아주 저는 위대한 시민의 무혈, 명예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 많은 군중들이 100만 명의 시위가 촛불 시위가 이렇게 평화적이고 질서정연하게 또 합법적으로 그 목적을 성취했다는 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복받은 나라예요. 천운에 있는 겁니다. 천운이. 아슬아슬했네요. 네. 지금 수방사 회의, 기무사 특전사 이런 얘기 나오고 경호처 얘기 나오고 발포 얘기 나오니까 네. 정말 아슬아슬한 선을 타고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시 되돌아오다고. 아니 87년엔 계엄령 직전까지 갔었어요. 그때 조금만 더 사태가 악화됐으면은 80년 광주와 비견되지 않는 참극이 벌어질 상황이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런 어떤 몇 가지 접점이 평화적으로 해소됐기에 망정이지. 우리가 이런 수방사 회의 사례를 보면서 좀 유념해야 될 거는 인제 군의 대전복 예. 소요 사태에 대한 어떤 군의 임무 기능은 완전히 근원적으로 재검토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위험 요인을 항상 안고 있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저는 이 회의했다는 자체, 예, 지금 회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데 네. 회의했다는 자체가 밝혀지면 그 실행 여부와 상관없이 모조리다 책임을 물어야 된다. 다시는 이런 상상도 할 수 없게. 네. 근데 우리 주제는 김관진인데 이게 경호실 개혁부터 저는 해야 된다. 이 얘기 길어져가지고 김관진 전 진짜 이렇게 빠져나가면 안 되는데. 아니 글쎄 그분은 잘 빠져나가죠. 자, 할 수 없습니다. 시작하되 3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한 3부에 잠깐 쉬었다가 네. 조금 하고 가세요.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석방이 되신 분이고 기각이 떠드신 분인데 예. 저희 방송에서도 빠져나가시면 안 되죠. 예. 자,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로키드 마틴에서 1억 받았다. 이런 이야기 아셨죠, 사실? 로키드 마틴에서 1억을 받은 게 아니라 국내 업자한테 1억을 받았는데 그게 로키드 마틴에 일을 해주는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김관진한테 갔다. 그렇죠. 예. 요 얘기니까 예. 자꾸 우리가 얘기를 잘못하니까 잘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여튼 맨 뒤에는 로키드 마틴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로키드 마틴하고 관련성이 있죠. 그런 이야기는 이미 진작에 아셨죠? 이건 2010년경에 이미 미국의 FARA 로비스트 등록 협회 네. 법무부 산하에 있어요. 네. 그 홈페이지에 네, 로비가 합법이니까. 리빙스턴 그 컨설팅으로부터 받은 용역 수주 내역이 그 8만 달러의 내역이 뜹니다. 예. 미국의 상하원 의원 10여 명, 군 장성, 또 국방부 관료들하고 면담 일정 계획이고 그걸로 이제 리빙스턴이 상당의 어떤 그 피를 한국 업자로부터 대납을 받았다. 네. 그 다음에 받은 돈의 일부는 리빙스턴은 그 컨설팅 업체가 아니라 김관진한테 직접 네. 체재비로 현금으로 전달이 됐다. 그게 그게 떠요. 뭐 아파트 렌트비입니다. 네. 그 다음에 골프 비용, 그 다음에 인근에 또 요트 여행, 이런 비용을 댄 걸로 돼 있어요. 거기 이미 나옵니까? 아니 그 내용은 그 법무부 홈페이지에는 안 나오죠. 그러나 그 미국의 액수는 나온다. 액수는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출한 내역을 밝히게 돼 있단 말이죠. 등록을 하는 로비 단체니까. 그런데 그 용도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유력자 면담에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갔고, 네. 그 다음에 생활비죠, 렌트비, 생활비. 그 다음에 유흥비죠, 근데 요트 여행, 골프. 그 공식 로비 비용으로 로비가 합법이니까 네. 등록할 수 있는 거 말고 등록되지 않은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왜 그 한국의 철강 회사 사업을 하다가 미국 건너간 사업가가 김관진한테 이 돈을 댔을까? 그러니까요. 그 배경이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왜 그런데 좋냐 이거죠. 둘이 아는 사이냐? 예. 그 업자가 원래 김관진하고 잘 지낸 사이냐? 예.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예. 그 업자를 김관진한테 소개해준 제3의 인물이 또 존재하는데 이분이 이제 건설 브로커를 하는 국내 이모 씨로 돼 있고 육사 38기 출신의 예비역 중령으로 그 재향군인의 군인 공제회에 어떤 자금을 움직이는 능력을 가진 일종의 에이전트 브로커입니다. 자세히 하시는군요. 예, 그분이 나중에 군공사를 수주해서 김관진 당시 전 합참의장이 장관으로 왔을 때 예. 특혜를 받습니다. 아하, 그렇게도 연결이 되고. 그렇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는 법이니까요. 공짜는 없죠. 그러니까 네.
김관지 그 재향군인회나 군인공제 같이 이렇게 예비역 그 장교들의 어떤 그 스폰을 받아서 어떤 차기 장관감으로 관리된 사람이에요. 김관진은. 요거 말고도 또 다른 혹시 지금은 밝힐 수 없지만 사례들이 있습니까? 아니 뭐 이런 스폰서로 얽히고 얽힌 그 사회 내막은 복잡하지만 제가 그 대통령이 있군요.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예. 김관진 장관이 이제 부임하고 난 뒤에 아니 점점 재밌어지는데 이 왜 시간에 라키드에 관심을 갖게 됐는가? 왜 이 락히드? 내막은 그 그러니까 로키드 요거 3부에서 3부에서 예. 3부에서 뵙겠습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함께 김관진 전 안보실장 1억대 로비 관련해서 이 로비에서 그칠 일이 아니라 사실은 김관진 전 안보실장으로 인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 뭔가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2부에서 저희가 김관진 전 실장 이후 1억대 로비의 뒤에 있다고 하는 로키드 마틴 그 로키드 마틴 제품이 크게 증가했다. 네. 예, 요게 중요한 거죠. 예. 실제 크게 증가했습니까? 근데 거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건 뭐냐면은 라키드 무기를 산 것이 그럼 잘못된 것이냐. 좋은 무기 사야죠. 좋은 무기는 사야 돼요. 저는 그 점에서는 좀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예컨대 김대중 정부 때는 전부 보잉사 제품이고 뭐 F-15K 아파치 헬기 샀다 하면 다 보잉사였어요. 그 다음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전부 라키드입니다. 그 라키드와 보잉은 1, 2위 업체로 한국에서 10년 단위로 패권이 서로 임무교대 패권이 교체돼 왔어요. 언제는 보잉 싹쓸이, 언제는 라키드 싹쓸이. 그 10년이 이제 주기가 지나가지고 이번에 라키드 차례가 된 겁니다, 사실은. 그런 점을 감안하면서 감안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 라키드의 그 무기 구입은 상당한 석연치 않은 이제 대목을 드러내기 그렇죠. 시작합니다. 그 대목이 뭡니까? 예를 들면 방위사업청이 2년에 걸쳐 가지고 이명박 정부 때부터 다 시험 평가도 하고 협상도 하고 그다음에 입찰까지 끝낸 전투기 사업에 차세대 전투기 보잉사 것이 결정이 됐어요. 이미 결정됐는데 마지막 가격 입찰을 통과한 게 보잉사 제품밖에 없었습니다. F-15 사일런트 이글이죠. 그런데 이거를 완전히 두들겨 엎고 두들기가 없다는 거는 아무리 봐도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었다. 그럼 앞에 2년간 해왔던 건 다 무효란 얘기인데 이런 식의 어떤 그 기종 변경을 장관이 직접 총대를 메고 나서서 실무부서가 했던 걸 완전히 무력화한 다음에 뒤집어 엎는 방식 그것도 하루아침에 그때가 바로 김관진 안보실장이 장관일 때였죠. 2013년 9월에 그때 추석 연휴 때였습니다. 이때 세간의 관심이 잠잠한 틈에 국방부는 긴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무기 체계를 결정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들을 개별 접촉을 해서 방위사업청이 올린 보잉사의 전투기 그 구매안을 부결시키고 일주일 만에 이거를 새로 사업 계획을 짭니다. 그때는 이미 락히드 마틴의 F-35 스텔스 전투기에 유리하도록 사업 방향을 정책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예 구입 조건을 바꿔서 락히드 마틴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전격적으로 바뀌는데 이때 김관진 장관이 아무리 제왕적인 장관이라 하더라도 혼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고 왜 혼자 청와대 양해하에 우리나라 방위사업법에 의하면은 주요 무기 체계의 최종 제각권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렇겠네요. 대통령한테 결재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대통령한테 가서 제가 받아야 되는 걸 자기가 임의로 막 국가 정책을 바꾼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이미 받은 상태에서 움직인 것이다. 사실은 청와대 쪽에서 락히드 쪽의 어떤 그 무기에 경도된 이런 신호들이 끊임없이 국방부로 발신이 됐습니다. 제가 그게 바로 그 중에 한 인물이 정호성 비서관이라고 다른 방송에서 얘기해 드린 적이 있어요. 정호성 비서관이 그 루트에 있었다? 그게 왜 어떻게 그렇게 된 겁니까? 정호성 비서관이 그 일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전혀 관계없고 자기가 이런 데 끼일 사람이 아니죠. 정호성 비서관 하면은
문고리 3인방이고 그럼 최순실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이 청와대 회의에서 예. 이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대한 사업 보고를 하는 자리에 예. 정호성 비서관이 F-35가 좋은 비행기 아니냐. 자기가 뭘 한다고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방사청이 발칵 뒤집어진 일이 있어요. 그게 방사청 관계자한테 제가 들은 증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이런 부적절한 행태가 나왔느냐? 네. 그거는 대통령 또는 어떤 청와대가 이미 락히드 쪽의 제품으로 경도된 신호를 감지하고 네. 그 의사를 실무부서에 전달한 거 아닌가? 이건 추론입니다. 정호성 비서관이 그렇게 언급했다면 군에서 그렇게 받아들였겠죠. 방위사업청이 영향을 받죠. 당연히요. 예. 청와대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호성 비서관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었다는 방사청 관계자의 제가 증언을 듣고 사실은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누군가가 청와대에다가 네. 락히드 제품을 인풋을 시켰다. 그런데 그 전달 2013년 9월에 이제 사업이 뒤집히지만은 8월까지만 하더라도 역대 공군 참모총장이 공군 전투기는 락히드의 F-35가 돼야 된다는 건의문을 대통령한테 올립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벌컥 화를 냅니다. 아니 역대 공군 총장이 뭔데 국가가 하는 일에 감 나와라 배 나와라 하느냐. 합법적으로 다. 공군이 제일 잘 알죠. 그거야. 아니 그런데 합법적으로 다 몇 년에 걸쳐 검토한 사업을 네. 왜 총장들이 뒤늦게 뒤집고 나서서 집단 행동을 하냐 말이지.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불같이 화를 냈다는 거예요. 이때만 하더라도 락히드의 F-35가 뭔진 몰랐던 것 같아요. 순식간에 어느 순간 인풋이 그런데 한 달 사이에. 인풋이 들어갔네요. 네. 이때부터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김관진 장관은 첫 회의를 미국 국방장관을 만나서 해외에서 귀국을 하루 앞당겨서 하면서 방위사업 추진위원회 위원들을 다 소집해놔라. 예. 이러면서 외국에서 연락이 옵니다. 예. 그리고 국방부의 전력자원관리실장이 간사 역할을 맡으면서 그 방위사업청에서 올린 사업안을 부결시키는 이런 물밑 작업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동시에 미국의 라비스트 그 락히드 마틴과 직접 계약된 미국의 라비스트 업체 코헨 그룹이 그 윌리엄 코헨이 회장으로 있는데 그 사람이 과거에 미국 국방 전직 장관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미 또 국방부 차관보를 대동하고 국내에 여러 가지 요로 자기들이 뭐 한국 인맥이 많으니까 전방위적인 이제 그 F-35 로비가 막판에 거의 절정에 달하고 있고 그래서 기종변경될 당시에 이분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한테 직접 뭔가 갔으니까 네. 정호성 비서관이 전투기에 대해서 뭘 합니까? 정호성 비서관의 뜻은 대통령의 뜻인 것인데 당시에 대통령이 전투기를 또 뭘 합니까? 누군가 인풋을 넣었을 거 아니에요. 직접 인풋을 예. 누가 넣었을까요? 그것은 이제 최순실 씨인가요? 그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예, 최순실 씨가 무기에까지 개입했느냐에 저는 사실은 의문을 좀 갖고 있는 게 그 최순실이 하는 짓은 일종의 그 강남의 양아치 이렇게 남의 삥 뜯고 표현을 그렇게 그런 어떤 것이지 이런 고급 로비스트를 할 실력이 됐을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의 실력을 갖췄느냐. 국회의원으로서 표현을 자제해 주셔야 되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좀 인정을 해야 돼요. 최순실의 비리가 액수가 커서 우리가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 4대강의 22조 처박은 거에 비하면은 자꾸 부적절한 용어에 비하면은 저를 보내시려고 일부러. 예. 그거에 혹시 비하면 액수는 작아요. 미는 진행자 있으십니까? 혹시 염두에 두고 있는 F-35에 해당되는? 예. 그런데 이 얘기만 나오면 제가 말이 험해지는 버릇이 있습니다. 전문 분야에서 말도 안 되는 걸 보면 험해지죠. 또. 예. 어떻게 고운 말을 씁니까?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일까지 할 만한 고급 인력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법이 이건 진짜 강남의 양아치들이나 하는 짓이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수법 자체 그 문제에 분노한 것이지 액수로 따지자면 과거 역대 대통령의 그 천문학적 비자금이나 권력형 비리에 비하면은 결코 뭐 압도하는 규모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돈만 생각하고 전투기가 뭔지는 관심이 없고
돈을 주니까 뛸 수는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의심은 남아 있는 것이죠. 남아 있는 예, 것인데 합리적 의심인데 정호성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된 거예요. 정호성 전 비서관이 등장하면서 확 의심이 드네요. 네, 그런데 그 부분은 그 앞으로 밝힐 일인 네, 거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우리가 최순실적으로 절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제3의 다른 비선 라인도 있다고 봅니다. 린다김 이름도 거론됐었는데 혹시 린다김 그래서 채널이 그 이름이 나오실 것 같은데 제가 린다김하고는 사실은 기자와 취재원의 관계로서 오랫동안 관계를 잘 가져왔습니다.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확인을 해봤고 예. 또 상당 부분은 사실이라는 것도 확인을 했어요. 사실이라는 거는 그 채널이 존재했죠. 그러니까 린다김 채널도 당시 존재하긴 했다. 예, 존재했습니다. 아하. 그러면 린다김 씨가 당시 뭐 이 목적인지 아닌지 하고는 무관하게 청와대도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분명히요. 그거는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예. 당선자 신분일 때 박 대통령 자택에서 예. 또 대통령이 됐을 땐 안가에서 그다음에 한참 대통령이 지난 뒤에는 청와대 관저에서 다 각기 만난 적이 있죠. 그래가지고 특검 그거 조사 맞네요. 중에 예. 하나가 그 최근에 린다김 씨는 그 마약으로 감옥에 가 있었어요. 그렇죠. 최근에 나왔죠. 예, 그리고 린다김이 나오니까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갔죠. 예, 둘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가지고 감옥의 선후배 관계가 됐단 말이에요. 네. 같은 서울구치소였어요. 네. 예. 그런데 그 와중에 특검이 린다김이 수감된 그때 대전 인근의 그 교도소로 찾아가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가지고 비공식적으로 조사한 일이 있습니다. 조사했는데 뭐가 나왔는데? 특검이 가가지고. 뭐가 나왔습니까? 그런데 조사 결과는 우선 린다김 씨는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 하면서 면회를 거절했고 그 뒤로 몇 번 특검이 시도를 하다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로비의 정황은 확인되지 않으나 박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 관계는 맞다. 거기까지는 맞다. 네, 맞다. 그러면 자 오늘 나온 얘기만 정리하면 린다김이 로키드 마틴의 채널이었던 건 맞다. 예,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다. 예, 그런데 지금 규명이 안 되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결정적이었느냐 문제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린다김이 로키드 마틴의 채널이었던 건 맞다. 박 대통령과 사적 관계가 오랫동안 있어서 청와대를 드나드는 것까지도 맞다. 네. 그리고 박 대통령이 갑자기 로키드 마틴으로 선회한 것까지도 맞다. 네. 근데 이 연결고리가 과연 결정적이고 유리했느냐는 모르겠다. 예, 그건 모르겠다. 연결고리가 아주 아니 자 그러면 종합을 해서 간추리면 예. 박근혜 대통령이 불과 8월까지는 이 전투기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다 9월에 뒤집히었을 때 뭐 정호성 비서관의 이상한 말이 나왔을 때 그 한 달 사이에 가동된 라인은 3개로 종합이 되는 겁니다. 3개. 예. 첫째는 그 척해이글 국방장관과 김관진 라인이죠. 김관진 라인. 정부 측에서 미국이 아예 정부의 정책으로 F-35 구매 압력을 넣은 거. 3트랙이네요. 네. 그래서 김관진이 급해진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미국 국방장관만 만나고 오면은 사람이 좀 이상해졌어.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뒤집고. 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미국의 로비스트를 향한 어떤 그 국내 무기 로비. 직접 미국 로비스트들이 국내에 들어왔었죠 그때. 그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윌리엄 코헨이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거액의 로키드로부터 용역 수주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직접 연봉들이고. 그렇습니다. 직접 한국의 인맥이 가장 두터운 층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림자 권력. 비선 라인이죠. 그게 이제 린다김이냐 아니냐는 특정할 수 없으나 린다김이 당시 채널이었던 건 맞다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건 확인하신 거죠. 아니 뭐 본인한테. 린다김 본인이 그렇게. 그런데 관계가 오래되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집요하게 질문을 하니까 이제 시인을 한 건데 그런데 그 당시에 린다김 씨는 여러 가지 이제 사업 여건이 안 좋았고 또 굉장히 이제 주변 관계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마약을 한 겁니다. 원래 안 하시던 분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감옥에 간 거고. 나오신 그래서 정권 후반부에는 접촉이 안 됐죠.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약간의 공백이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정적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망설여집니다. 혹은 린다 김으로부터 혹시 여기 정호성 비서관이 등장한 걸 보니까 이건 추론입니다. 린다 김이 그렇게 약간의 공백이 생길 때 누군가 토스 받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추정할 수도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정권의 이제 전반기의 주요 무기 도입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예. 이후에는 특별한 역할이 없어도 저절로 굴러가는 락키드로 이런 상황까지 됐으니까 길을 뚫어버렸으니까요. 예, 길은 이제 뚫렸으니까 네. 그런 점에서는 초기 과정에서의 몇몇 모종의 역할을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거 린다 김으로부터 직접 확인했다고 하니까요. 본인이 로키드 마틴의 채널이었던 건 맞다라고 직접 인정했다는 거죠. 그거는 예. 이번 근데 박근혜 정부에서도 채널이었다는 거는 인정을 했는데 네. 원래 린다 김 씨는 락히드하고 수십 년 관계예요. 전 세계 로비스트 중에 린다가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그건 여러 차례 확인을 했던 사항이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하고 연결되고 그 시점 하필 로키드 마틴으로 선회하는 거하고는 연결해서 처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결정적인 역할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거기까지. 그건 모르겠다. 예. 그래서 오늘은 특검이 예. 당시의 조사의 관심 사항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는데 그죠 이거는. 결국 밝혀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방사는 액수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F-35가 그래서 그 덩어리가 얼마짜리입니까 이게? 7조 8천억 원입니다. 7조. 네. 그런데 그건 비행기 구매 비용만 그렇고 예. 그 뒤로 뭐 저 업그레이드하고 후속 군수 지원하고 해가지고 그 땅 짓고 헤엄치는 후속 사업들이 락히드로 갈 수밖에 없는 네. 이게 계속 이어지는데 그렇죠. 그게 곱하기 3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3. 대개 무기 도입보다 무기 운영 비용이 3배가 더 들어요. 일단 샀으니까요. 예. 일단 샀으니까. 아니 우리가 프린터 하나 공짜로 준다 그래 넝큼 받았는데 네. 그다음에 토너 안 사고 100입니까? 그거죠. 계속 그 토너 사줘야 돼요. 그러니까 공짜인 줄 알고 좋아했지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건 공짜도 아니지만 그 뒤에 또 논한다 그러죠. 그런 사업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의원님 네. 당분간 자주 나오셔야 되겠네요. 왜요? 오늘 스토리가 아주 순도가 높습니다. 자, 예. 5분만 하고 가려고 그랬더니 오늘 빵빵 터지고 가시네요. 그래요? 예. 예. 워낙 바쁘신 분이지만 또 자세히 알고 보면 그렇게 바쁘시지도 않습니다. 아니 또 말씀을 고로고로 하시면은 제가 몸값이 또 자꾸 올라가다가 군인권센터도 그렇고요. 이 뉴스도 팔로우업이 계속 될 것 같고 로키드 마틴도 오늘 다 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조만간 다시 모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자, 쇼미더머니 시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종대 의원 얘기가 워낙 중요한 얘기였어요. 예, 오늘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많은 사람들이 의혹으로만 가지고 있던 린다김, 예. 혹은 비선 쪽 이런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제가 듣기로는 처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린다김이 채널이 맞다. 예, 하지만 얼마나 결정적 기여를 한지는 모른다. 그건 모르죠. 그렇죠. 네. 하지만 관여한 거는 매우 강하게 의심이 드네요, 이제는. 예, 네. 더군다나 자주 드나들었다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밝혀진 사실이죠. 예. 거론됐었지만 누가 확인해 줄 사람이 없었잖아요. 예. 근데 린다김을 사적으로 오랫동안 아는 김종대 의원이 맞다고. 예. 예. 내가 그렇게 직접 들었다고 당사자로부터. 이렇게 되면 뭐 뉴스죠. 네. 예. 자, 플란다스 개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 어제 저녁에 저 기준으로 보면 한 회원이 2만 명을 돌파했고요. 2만 명이요? 예, 이제 어제부터 우리 계좌를 열었거든요. 열었습니까? 예, 드디어? 예, 열어가지고 어제만 한 1,000명 가까이 지금 가입을 1,000명이요? 했고 지금 들어온 돈이 한 4억 한 5천 정도. 4억 5천이요? 근데 제가 나올 때까지 기준이니까 아마 훨씬 더 됐을 겁니다. 지금 저녁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아직 그게 열렸다는 자체를 안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예. 이 방송을 듣고 나면 또 내가 기다렸는데 참여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항상 이제 유수 공장이 나가면은 회선이 지금 다운이 되고 그렇죠.
그렇군요. 네. 플란다스에게 지금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그 끝난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어요. 오랜만에 들으시는 분들은. 네. 여차저차한 사정은 이제 지난 방송을 들어보시고 현재 기준으로 플란다스의 개가 다음에 예. 독립 카페를 만들어서 플란다스의 개 개주할 때 개를 치시면 검색이 되고요. 이제는 다시 회원과 모금을 시작했다. 예. 자, 혹시 플란다스 개 관련하여 뭐 고지사항이나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우선 그 플란다스 개 회원으로 가입을 특별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고 네. 가입을 하시면은 회원 번호가 부여가 되거든요. 네. 그 번호를 가지고 입금을 할 때 보통 입금할 때는 송금인의 이름을 쓰는데 네. 그 회원 번호를 쳐주셔야지 아, 여기 됩니다. 어려운 대목이네요. 이제 그런데 실제로 어렵지 않는 것이 들어가서 보면 안내가 따라가는 대로 하면 됩니다. 다 설명이 돼 있거든요. 어쨌든 주의하실 것은 보통은 이름을 쓰게 되어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플란다스에게서는 앞으로 회원 전체를 번호로 관리하기 때문에 네. 번호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 번호는 자동으로 생성돼서 예. 주어진다. 예. 그 치게 되면 예. 핸드폰으로 예. 그 번호가 와서 알려줍니다. 하란 대로 하면 된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특이 사항이다. 네. 네, 주의 사항이고. 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네. 이게 한 분이 많은 금액을 넣으시면 사실 금액을 저희들이 한도를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딴 사람이 참여를 못하는 기회를 뺏는 격가 되거든요. 그건 나중에 걱정하시죠. 이제 겨우 시작하는 분들이 너무 배부른 소리를 하시는 것 같다. 전번에 저희들이 해본 결과는 그러니까요. 그때와 좀 상황이 또 달라서요. 예. 그건 나중에 말씀하셔도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하면 말씀하시죠. 지금도 그런 일이 발생할 소지가 보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나중에 말씀하실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막을 수도 없어요. 본인의 마음. 예, 그렇긴 합니다. 네. 어쨌든 이런 공지사항이 있고요. 예. 이게 잘 돼서 앞으로 남은 것은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을 쓰기 때문에 네. 포토라인을 쓰고 나면 요 앞에 얘기했던 도대체 이 구조적 비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방산 비리라든가. 네. 자원외교라든지. 김종대 의원하고 얘기한 것도 결국은 방산 네. 비리인데 이게 진짜 덩어리가 크고 액수가 뭐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100억대거든요. 지금. 예, 지금 현재 나타난 것은 그렇죠. 네. 네. 직접 입증 가능하다고 이제 검찰이 판단하는 건 100억대인데 100억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론했던 큰 의혹이 많은 사건들에 비하면 껌값이거든요. 껌값. 예. 그걸 해야 되는데 플란다스의 개가 기여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플란다스의 개에 관련한 고지는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가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검색하면. 예, 그것도 그렇고 지금 자원봉사자분들이 지금 와서 이제 혹시 잘못 기재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9시부터 6시까지만 저희들이 자원봉사를 근무 시간이니까요. 네, 그렇게 해주시고 계시는데 뭐 8시부터라든지 7시 이후에 그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 안 받는다고 또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6시에서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만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이 안내를 해드리니까 좀 그 사이에 좀 전화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총장님, 그건 그냥 게시판 정도의 고지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중요하게 할 내용이 아닌 것 같고요. 자, 오늘 주제는 뭡니까? 오늘은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그 비자금 조성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런 일정 패턴이 있기 때문에 저도 예. 요즘 들어서 집중하고 있는 게 패턴이에요. 패턴. 공식 패턴. 이게 이제 한번 그 모양으로 성공하면 그 틀을 계속 쓰게 마련이거든요.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패턴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지켜보는데 포스코의 수상한 어떤 투자라고 말하자면 이 돈 빼간 게 거의 확실한 빼기 위한 투자 이렇게 예. 표현하면 되죠. 실패를 이미 예정한 예. 그런 투자나 자원외교나 비슷하다. 네. 자꾸 케이스를 많이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했구나 이런 패턴이 있구나. 예. 공식이 이제 점점점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비자금 조성 의혹에도 공식들이 존재한다. 이게 점점점 특징들 찾아내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주로 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 사실 뭐 우리
김총수께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 국가를 수익 모델로 그렇죠. 활용했다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 공권력을 이용하고 예. 국가 예산이나 공기업에 또는 국민기업이라고 하는 주인 없는 기업들을 이용해서 예. 해외에다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예. 해운 자회. 꼭 해외예요. 예. 큰 거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해외에다가 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제 해외에다 해놓은 경우에는 사실 찾기가 힘들죠. 추적이 안 되니까요. 예. 그리고 또 자원 외교라는 그 특징 자체가 이게 자원이 이걸 파봐야지 알잖아요. 오래 걸리고요. 예, 채굴을 해봐야 되고 해외에 있고요. 장기간에 걸쳐서 있고 예. 그럼 그 한 정권이 끝나는데 5년인데 예. 그 5년 이내에 안 나오도 다음에 우리가 지금 팔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제 할 수가 그렇죠. 있죠. 그런 핑계를 댈 수 있죠. 그렇죠. 지금 안 나왔지만 10년 정도 파봐 나오게 돼 있으면 이렇게 말할 수도 예. 있고요. 예. 그리고 설사 문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형사건이나 조사건이 미치질 못하죠. 이게 공소시효도 지나버릴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해외에 있으니까 수사권이 미치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안성맞춤입니다. 해외와. 예. 그리고 또 해외 자원외교가. 이 자원 외교는 특징이 그 해외 기업들하고 처음에 같이 시작을 해요. 맞습니다. 꼭 끼워요. 해외 기업을. 끼우죠. 그리고 그 해외 기업을 끼운데 막대한 이익을 줍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해외 기업 중간에 이제 자문사나 운용사들을 예. 자기 실세들하고 각 연관이 있는 기업들을 김백준 하죠. 씨의 아들이 근무했던 메릴린치라든지 메릴린치가 그 자문 기업으로 들어간다든가 그렇든지 그다음에 또 이상득 씨 아들이 근무했던 맥커리라든지 맥커리가 등장하기도 예. 하고 그런 기업들이 중간에서 그 자문사를 하거나 운용사를 하면서 예. 그런 일들을 벌리게 되도록 이 했던 거죠. 일을 마땅히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중간에 마치 객관적인 것처럼 예. 평가 보고서를 내죠. 이 돈에 사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보고서가 뭐 며칠 만에 급조해서 그러니까요. 나오죠. 예. 뭐 4조짜리 보고서가 5일 만에 나오고 예. 그거는 그 정도 페이지 숫자가 나오려면요. 그거 페이지 숫자가 5일 만에 나오려면 그 뭡니까 파워포인트 하는 데만 그만큼 예. 걸립니다. 그 정도 장수를 그렇게 만들려면. 근데 5일 만에 뚝딱 나와요. 마치 기획됐던 것처럼 그냥 네. 갖다 주는 거죠. 예. 자, 그런 공통점이 있고, 이 특징 중에 하나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가장 자주 등장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살 필요 없는 회사를 꼭 산다, 끼워서. 예. 사실 이 그 현지에서 보면 다 부실 기업으로 이미 판정이 난 더 이상 여기는 경제성이 없다라고 판정이 났다고 이미 돼 있는 것을 가서 굳이 사죠.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그 회사로 직접 돈을 빼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지 예. 돈을 뺄 수 있는 회사로 선정된 것이 거의 틀림없이 보이는 예. 페이퍼 컴퍼니나 아니면 가격이 빵원에 가까운 네. 그 하베스트 같은 경우는 같이 산 날이 1달러에 산 거잖아요. 그렇죠. 그 하베스트는 1달러에 산 건데 우리는 그걸 1조에 사죠. 1조에서 하고 또 운용하는 운용 자금을 또 1조 정도를 넣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팔 때 또 1조 주고 팔죠. 한 3조가 날아간 거죠. 그렇게 1달러에 산 것을 우리는 1조에 사서 1조를 투자하고 계속 넣어서 총 3조의 손해를 보고 그 회사를 팔아치웁니다. 영원에. 네. 영원의 가치에 가깝게. 포스코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렇습니다. 포스코에서도 살 필요 없는 회사를 샀는데 알고 봤더니 페이퍼 컴퍼니였어요. 그렇죠. 예. 근데 거기다가 1,400억대를 붙죠. 예, 1,400도 붙고 나중에 팔 때는 빵원이죠. 빵원에 팔죠. 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돈은 거기다 붓고 그 회사와 함께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회사는 알고 봤더니 직원이 한 명도 없어요. 그 1,400억을 투자한 회사가 직원이 한 명도 없어요. 사무실도 없고 저는 이런 게 묻히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오르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말씀 드린 이유도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예.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다시 밝혀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언론의 이 기자분들이 관심 있는 이쪽으로 지금 전부 다 화력을 집중해야 된다. 전부 다는 아닐지라도 근데 기자들이 뛰어들기 어려운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해외에 있죠. 그다음에 회사들하고 관련된 회사를 막 한 사람도 아니고 회사잖아요. 회사를 상대로 외국에서 무슨 장부를 내놓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미 돈을 팔려서 사라져버린 회사들 영원에 땡처리돼 있는 회사를 추적하기도 어렵고요. 취재가 어려운 건 어려운 건데 근데 이미 이렇게 명백히 나와 있는 뉴스도 잘 보도가 안 되거든요. 화제가 안 되고.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이미 그 당시에 이명박 정권에서 이 부분들을 조사를 하고 수사도 해가지고 이미 일부는
예방 주사를 다 놔놨다고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처음에 문제 삼을 것처럼 수사가 됐다가 나중에 보면 다 무혐의나 또는 뭐 집행유예나 해서 지금 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처리를 해놨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경우는 또 문제가 없는 것좀 포상까지 해가지고 상까지 주고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포스코도 마찬가지였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에 1,400을 때려붓고 빵원으로 팔고 결손 처리해버리는 이런 일에 관여한 사람들이 처벌을 받기는커녕 다 진급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승진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야, 이게 왜 화가 안 나고 왜 그 기자들의 주요한 취재 대상이 안 되는지 이해가는 면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러면 다 취재할 수 없으면 보도라도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 사람이 있거든요. 그 중에.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이제 그 뒤에 배후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되면 분명히 내부 고발자가 나올 거고 또 그 커밍아웃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저희하고 이 예를 들어서 포스코 방금 산토스 케이스인데 포스코의 산토스 투자 케이스는 PD수첩이 한번 다뤘는데 이게 화제가 잘 안 됩니다. 네. 어제 보니까 블랙하우스에서도 그걸 블랙하우스도 다뤘는데 왜냐하면 저는 이게 큰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포스코에는 이런 일이 한 번 있었던 게 아니라 수십 번 있었거든요. 예, 지금 이제 그 첫 사례죠. 사실 여러 건 있습니다. 포스코에는. 그러니까요. 아주 많은데 그러면 얼마나 많이 해먹었을까. 누군가가. 네. 그 누군가가 얼마나 해먹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지금 갑질 논란 할 때 등장하는 액수나 또는 뭐 우리 사회 그런 문제도 다 고쳐야 하죠. 당연히. 예. 그 액수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돈들이 순식간에 사라져서 근데 아무도 따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일회성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계속 들어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공사는 더 심하죠. 예. 공사는 한번 이렇게 딱 물려서 지금도 돈을 막 넣고 있는 넣고 거죠.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 자원 3사 또는 4사라고 이야기하는 석유공사, 가스공사, 강물자원공사, 석탄공사 이런 데가 지금 참 이런 것들이 다 물려 있거든요. 그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수사를 하든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는 정말 어마어마한 덩어리인데 자원공사는 자원액은 너무 많이 얘기를 들어가지고 큰 돈이 밖에 나갔지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하고 이렇게 무감각해진 면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계속 따져보겠습니다. 계속. 네, 계속 따져서 패턴도 찾아내고 포스코 케이스도 계속 가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이분들이 또 구역까지 나눠가지고 아마 그 역할 분담을 했는 것 같더라고요. 지역별로요? 예. 예를 들면 이명박 전 대통령 경우에서는 주로 그 중앙아시아 쪽으로. 이 패턴을 발견하셨어요? 예, 보니까 그 카자흐스탄하고 우즈베키스탄 이런 쪽을 갔는데 지금 카자흐스탄 쪽에도 제가 상당히 의심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동이나 지금 그쪽에도 원전하고 관련한 뭐 박영준 아프리카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그렇죠. 박영준 아프리카. 박영준 전 차관. 그다음에 이상근 형님은 중남미. 예. 이런 생각하니까 또 그렇게 되네요. 지역을 나눠 가지고 그 전부 다 그 따라갔는데 지금 내용들을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주로 이상득 씨 같은 경우는 포스코를 대동을 해가지고 많이 다녔어요. 포스코가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거든요. 그 지역구면서 자기 주머니처럼 활용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예. 거대한 액수가 사라진 거 계속해서 저희가 다루겠습니다. 이게 자원외교가 오래된 이슈여서 그렇기도 하거니와 액수도 크고 복잡해가지고 네. 잘 뉴스가 안 되기도 하고 관심사에서 자꾸 빠져나가는데 계속 붙들어서 관심사에 묶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정희 때 만든 위수령, 또 네. 계엄제도 이런 것들이 아직도 군의 그 임무와 기능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의 기능을 보면은 첫 마디가 국가를 보위하고 네. 이렇게 나가거든요. 국가 보위는 맞지만 정권 보위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정권 보위인데 이것이 어떤 그 격화돼서 무정부 사태가 될 경우에 군은 대비하겠다. 촛불이 무슨 무정부 사태입니까? 매우 질서 있고 아무런 사고도 없었는데. 아무런 것도 없어요. 100만 명이 모였는데 유리창 한 장 안 깨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그 거대한 군중이 모였는데 거의 폭력 사태 없이 질서정연하게 사실은 80년 광주도 그랬어요 원래는. 그런데 이거를 불안하게 보고 소요 사태라고 보고 국가가 전복되는 그러니까 요인이라고 국가 전복이 과대 해석을 하는 게 정치 개입하는 첫 번째 그 경로죠. 자기를 국가로 보니까 그런 건데. 예.
그래서 특정 정치 집단이 이건 국가위기 사태라고 정권위기인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판단해서 군을 투입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고 그리고 수방사에서 그런 회의가 있었다면 그것은 수방사뿐만 아니라 특수사 기무소가 다 관여했을 수밖에 없는 체제고. 하거나 네. 그런데 이제 관여한다 그러면 전 청와대 경호처로 봅니다. 그리고 그 수방사가 그런 회의를 단독으로 열 수는 없고 그걸 보고할 예. 곳이 지휘 체계, 명령 체계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아, 예, 그래서 이거는 파헤쳐야 되는 거네요. 인권센터가 매우 네. 그 소중한 폭로를 했는데 그것이 자칫 수방사령관의 개인의 일탈로 몰고 가는 건 대단히 위험한 시각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거는 국가에 돌아가는 시스템이 엄연히 존재하고 그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위기를 국가의 위기로 확대 해석하는 네. 이런 어떤 안보 세력 내에 그릇된 관점이 존재한다는 걸로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당시 그러면 경호처라고 저는 봅니다. 네, 경호처하고의 명령 연관. 체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경호처는 단독으로 판단했는가? 이 문제가 또 남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자기 보스가 네. 탄핵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사태에서 청와대는 거대한 그때 농성장으로 변해 있었어요. 인조가 남한산성 쫓겨가듯이 그렇게 갇혀 있는 세계였습니다. 청와대가. 네. 그러면서 탄핵 이후의 시나리오를 다각도로 구성했을 것이고 또 대통령을 보호하는 말하자면 정권 안보 차원에서 여러 가지 구상과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던 시기죠. 그렇다고 경호처장이 이런 군을 민간을 대상으로 투입하는 구상을 단독으로 한다는 것도 이게 너무 상상이 힘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그게 자기 임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경호처 이상도 있을 수 있겠네요. 뭐 그다음엔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상은 없죠. 이거는 예, 아니 청와대 시스템이 비서실장과 경호실장 위에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경호실장은 비서실장 지위를 안 받아요. 이거는 그런 회의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반드시 끝까지 밝혀내야 되겠네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네. 그래서 그 회의를 한 사람 전체에 대해서 엄중하게 죄를 물어야 되겠네요. 당연하죠. 실행되지 그러니까 않았다고 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네요. 이게. 예, 수방사령관의 일탈로 몰지 말고 너는 누구 지시 받고 했냐. 이래가지고 그 시스템 전체를 일단은 그 감사대상 계엄령 직전까지 갔었어요. 그때 조금만 더 사태가 악화됐으면은 80년 광주와 비견되지 않는 참극이 벌어질 상황이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런 어떤 몇 가지 접점이 평화적으로 해소됐기에 망정이지. 우리가 이런 수방사 회의 사례를 보면서 좀 유념해야 될 거는 인제 군의 대전복, 소요 사태에 대한 어떤 군의 임무 기능은 완전히 근원적으로 재검토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위험 요인을 항상 안고 있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저는 이 회의했다는 자체, 지금 회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데 회의했다는 자체가 밝혀지면 그 실행 여부와 상관없이 모조리다 책임을 물어야 된다. 다시는 이런 상상도 할 수 없게. 네. 근데 우리 주제는 김관진인데 이게 경호실 개혁부터 저는 해야 된다. 이 얘기 길어져가지고 김관진 전 실장 이렇게 빠져나가면 안 되는데. 아니 글쎄 그분은 잘 빠져나가죠. 자, 할 수 없습니다. 시작하되 3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한 3부에 잠깐 쉬었다가 조금 하고 가세요.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석방이 되신 분이고 기각이 떠드신 분인데 저희 방송에서도 빠져나가시면 안 되죠. 자,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로키드 마틴에서 1억 받았다. 이런 이야기 아셨죠, 사실? 로키드 마틴에서 1억을 받은 게 아니라 국내 업자한테 1억을 받았는데 그게 로키드 마틴에 일을 해주는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김관진한테 갔다. 그렇죠. 예, 요 얘기니까 자꾸 우리가 얘기를 잘못하니까 잘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여튼 맨 뒤에는 로키드 마틴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로키드 마틴하고 관련성이 있죠. 그런 이야기는 이미 진작에 아셨죠? 이건 2010년경에 이미 미국의 FARA 로비스트 등록 협회 법무부 산하에 있어요. 그 홈페이지에 로비가 합법이니까 리빙스턴 컨설팅으로부터 받은 용역 수주 내역이 그 $8만 내역이 뜹니다. 미국의 상하원 의원 10여 명, 군 장성, 또 국방부 관료들하고 면담 일정 계획이고 그걸로 이제 리빙스턴이 상당의 어떤 그 피를
회의를 한국 업자로부터 대납을 받았다. 네. 그 다음에 받은 돈의 일부는 리빙스턴 그 컨설팅 업체가 아니라 김관진한테 직접 네. 체재비로 현금으로 전달이 됐다. 그게 떠요? 그게 뭐 아파트 렌트비입니다. 네. 그 다음에 골프 비용, 그 다음에 인근에 또 저 요트 여행, 예, 이런 비용을 댄 걸로 돼 있어요. 거기 이미 나옵니까? 아니 그 내용은 그 법무부 홈페이지에는 안 나오죠. 그러나 그 미국의 액수는 나온다. 액수는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출한 내역을 밝히게 돼 있단 말이죠. 등록을 하는 로비 단체니까. 그런데 그 용도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유력자 면담에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생활비죠, 렌트비, 생활비. 그 다음에 유흥비죠, 근데 요트 여행, 골프. 그 공식 로비 비용으로 로비가 합법이니까 네. 등록할 수 있는 거 말고 그 등록되지 않은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왜 그 한국의 철강 회사 사업을 하다가 미국 건너간 사업가가 김관진한테 이 돈을 댔을까? 그러니까요. 그 배경이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왜 줬냐 그런데 이거죠. 둘이 아는 사이냐? 예. 그 업자가 원래 김관진하고 잘 지낸 사이냐? 예.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예. 그 업자를 김관진한테 소개해준 제3의 인물이 또 존재하는데 예. 이분이 이제 건설 브로커를 하는 국내 이모 씨로 돼 있고 예. 육사 38기 출신의 예비역 중령으로 그 재향군인의 군인공제회에 어떤 자금을 움직이는 능력을 가진 일종의 에이전트 브로커입니다. 자세히 하시는군요. 예, 그분이 나중에 군공사를 수주해서 김관진 당시 전 합참의장이 장관으로 왔을 때 예. 특혜를 받습니다. 아하, 그렇게도 연결이 되고. 그렇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는 법이니까요. 공짜는 없죠. 그러니까 네. 김관지 그 재향군인회나 군인공제회 같이 이렇게 예비역 그 장교들의 어떤 그 스폰을 받아서 어떤 차기 장관감으로 관리된 사람이에요. 김관진은. 요거 말고도 또 다른 혹시 지금은 밝힐 수 없지만 사례들이 있습니까? 아니 뭐 이런 스폰서로 얽히고 얽힌 그 사회의 내막은 복잡하지만 제가 그 대통령이 있군요.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예. 김관진 장관이 이제 부임하고 난 뒤에 아니 점점 재밌어지는데 이 왜 시간에 라키드에 관심을 갖게 됐는가? 왜 이 로키드? 내막은 그 그러니까 로키드 요거 3부에서 3부에서 예. 3부에서 뵙겠습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함께 김관진 전 안보실장 1억대 로비 관련해서 이 로비에서 그칠 일이 아니라 사실은 김관진 전 안보실장으로 인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 뭔가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2부에서 저희가 김관진 전 실장 이후 1억대 로비의 뒤에 있다고 하는 로키드 마틴 그 로키드 마틴 제품이 크게 증가했다. 네. 예, 요게 중요한 거죠. 예. 실제 크게 증가했습니까? 근데 거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건 뭐냐면은 라키드 무기를 산 것이 그럼 잘못된 것이냐? 좋은 무기 사야죠. 좋은 무기는 사야 돼요. 저는 그 점에서는 좀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예컨대 김대중 정부 때는 전부 보잉사 제품이고 네. 뭐 F-15K 아파치 헬기 샀다 하면 다 보잉사였어요. 그 다음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전부 라키드입니다. 그 라키드와 보잉은 1, 2위 업체로 한국에서 10년 단위로 패권이 서로 임무교대 패권이 교체돼 왔어요. 언제는 보잉 싹쓸이, 언제는 라키드 싹쓸이. 그 10년이 이제 주기가 지나가지고 이번에 라키드 차례가 된 겁니다, 사실은. 그런 점을 감안하면서 감안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 라키드의 그 무기 구입은 상당한 석연치 않은 이제 대목을 드러내기 그렇죠. 시작합니다. 그 대목이 뭡니까? 예를 들면 방위사업청이 2년에 걸쳐 가지고 이명박 정부 때부터 다 시험 평가도 하고 협상도 하고 그다음에 입찰까지 끝낸 전투기 사업에 차세대 전투기 보잉사 것이 결정이 됐어요. 이미 결정됐는데 마지막 가격 입찰을 통과한 게 보잉사 제품밖에 없었습니다. F-15 사일런트 이글이죠. 그런데 이거를 완전히 두들겨 엎고 두들기가 없다는 거는 아무리 봐도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었다. 그럼 앞에 2년간 해왔던 건 다 무효란 얘기인데 이런 식의 어떤 그 기종 변경을 장관이 직접 총대를 메고 나서서 실무부서가 했던 걸 완전히 무력화한 다음에 상으로 해야 되고 조사 대상으로 해야 되고 한민구 장관의 역할까지도 규명해내야 됩니다.
국가를 보위한다는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야, 이거는 이런 얘기를 농담처럼은 했어요, 다들. 왜냐하면 그 당시 태극기 집회에 그 카드들이 계엄령을 즉각 계엄 선포해라. 예, 선포라는 얘기가 많았었기 때문에 그거는 일종의 이제 레토릭 구호처럼 저쪽에서 나오는 걸로 받아들였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 준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아주 우발적인 그 불행한 사태가 단 하나라도 발생할 수 있었다면. 있는 예. 이런 대목은 뭐냐면은 당시 주말 시위에 대해서 법원에서 그 청와대 근방까지 행진을 허용했어요. 그렇죠. 점점점 그 접근 거리가 짧아졌죠. 예, 그래가지고 그 총리 공간 앞까지 갑니다. 예, 예. 거기가 이제 청와대 초입이에요. 맞습니다. 그 앞에까지 가는데 만약에 그때 법원이 그 행진을 허락하지 않고 시위대는 행진을 시도하면서 예. 그 청와대로 들어가는 길목인 동십자각, 예. 그 광화문이 이렇게 크게 네네네. 보이는 그 동십자각 앞에서 만일에 그 충돌이 벌어졌을 때 예. 이때가 아주 위험한 상황이 초래됐을 겁니다. 하다못해 한두 사람이 뭐 이렇게 넘어가 버렸다든가. 예. 그 동십자각이 예. 87년 6월 항쟁 때 군의 발포선이었어요. 거기가 뚫리면은 발포한다였죠. 근데 당시에 그 지점이 뚫리지 아니하고 예. 그 군에선 발포가 없이 된 건데 그때 이번에 수방사와 했던 유사한 회의가 있었던 겁니다. 그때 군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이 네. 그걸 넘어서 청와대로 진입하면 실탄 발사한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평화적 6월 항쟁이 아닙니다. 예. 그때는 전혀 다른 양상, 뭐 4.19 혁명 비슷한 양상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예, 이번에도 그러면 군은 대단히 똑같은 불행하죠. 판단을 한 거네요. 그런데 이번에 공교롭게도 법원이 아니 그 행진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냐 하고 허락을 해주니까 법원 판결을 받고 그 동십자각을 넘어선 것이죠. 예. 그래가지고 그 총리공간 앞까지 진출을 했는데 거기서 저지선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경찰 위주로 돼가지고 그런데 그 만약에 법원이 그걸 허용하지 않았다면은 또 사태는 어떻게 전개됐을까? 시위대는 또 어떻게 행동했을까? 이런 점들은 우리가 무수히 이제 경우의 수로 그 봐야 더욱 되는 무서운 것이죠. 거는요. 예. 그 아주 일반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이제 모인 그런 시위대가 아니라 그런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차량을 뛰어넘어서 갈 일이 없는데 그때 상황에서는 네. 만들어서 예. 그렇게 의도적으로 차량을 넘어가고 막 이렇게 흥분시키는 그런 시위대를 투입했다고 상상해 보면 그것도 끔찍하네요. 그래서 이번에 그 광화문 촛불 시위가 아주 저는 위대한 시민의 무혈, 명예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 많은 군중들이 100만 명의 시위가 촛불 시위가 이렇게 평화적이고 질서정연하게 또 합법적으로 그 목적을 성취했다는 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복받은 나라예요. 천운이 있는 겁니다. 천운이. 아슬아슬했네요. 네. 지금 수방사 회의, 기무사 특전사 이런 얘기 나오고 경호처 얘기 나오고 발포 얘기 나오니까 네. 정말 아슬아슬한 선을 타고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시 되돌아보도. 아니 87년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이번에도 영장이 기각됐죠. 근데 이분이 록히드 마틴의 로비를 받아 구체적으로 1억대 편의를 제공받았다네요. 얼마 전에 불거졌었죠. 이 문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자꾸 잊혀지는 것 같았어요. 이 문제에 관한은 국내 최고의 전문가 정의당 김종대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김관진 안보실장 얘기하기 전에 요 얘기를 모시긴 했습니다만 갑자기 어제 불거져 나온 뉴스 수방사가 네. 탄핵을 기점으로 해서 탄핵 기각 기점으로 해서 군을 투입하려고 했다. 네. 그런 제보를 이제 군인권센터에서 받고 지금 원론적인 수준입니다. 아직은 원론적인 수준이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수준의 정보 회의가 있었다. 그런 얘기가 나왔다. 예. 이 얘기를 잠깐 다뤘는데 혹시 이 관련해서 아시는 바 있습니까? 네. 나오신 김에? 예. 이제 광화문에서 100만 명의 네. 그 시위대가 탄핵 촉구 집회를 하고 또 헌법재판소에서는 심리가 진행 중이던 작년 11월, 12월. 네. 예, 12월에는 이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되고요. 네네.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서 광화문은 온통 시위장으로 변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보니까 한민구 국방장관은 주말이면은 이제 합참 상황실에서 대기하면서 예. 소요 상황을 체크하고 시위 상황이죠. 예. 예, 체크를 하고 또 군의 예하 부대 그러니까 여기서 좀 용어가 생소할지 모르시겠습니다만은 대전복 부대라고 있어요. 대전복. 대전복 부대. 예,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그렇지. 세력이나 상황에 대응하는. 예, 먹는 전복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국가 전복.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시위로 인해서 국가 체제가 그 전복되는 것을 막는 군부대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수방사 특전사 기무사입니다. 아, 이게 수방사 혼자 기능이 아니라 저는 수방사가 그 자체 판단으로 그 회의를 했다고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거는 광화문의 시위 사태가 격화됐을 때를 대비해서 대전복 회의를 한 것이고 네. 그 대전복 회의는 수방사가 회의 결과를 보고해야 되는 수신처가 있는 거예요. 컨트롤 타워가 있는데 그게 청와대 경호처입니다. 청와대 경호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청와대 지금은 경호실이죠 아마. 경호실이 주관이 돼가지고 기무사, 특전사, 수방사 같은 부대들이 유사시에 군을 투입할 수 있는 네. 이러한 어떤 체제를 상시적으로 갖춰놓고 네. 이런 어떤 정권 보위 부대라고 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그 정치성이 높은 부대들이 유사시에 민간에 투입될 수 있는 부대로 이미 지정이 돼 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총기 발사도 허용이 됩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참 이거 말씀드리기 거북합니다만은 어떤 위수령이나 계엄령이 발동이 되면 가능하겠죠. 일단은 대통령이 그것을 발동하면 그러니까 이게 아직 이런 제도가 없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야. 과거에